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전에 여러분 이제 시험 보셨는데 2022년도 지방직 이제 9급이고 뭐 책형이 다 A 책형밖에 없나 봐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책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20문제 중에서 재무회계가 13개고 원가 관리가 5개 그리고 정보회계가 이제 2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원가가 뭐 좀 새로운 건 아니고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호배분법, 보조분원가, 제조분을 배분하는 거, 상호배분법. 보통 이제 단계 배분법이 많이 나오는데, 상호배분법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호배분법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게도 2문제가 있는데 이제 한 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나오던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냐면 뭐 처음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예 못 푸는 거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정부에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법조문이고 하니까 요령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의해서 뭐 답을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에서도 이제 하나 이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문제는 이제 정부에게 한 문제고 새로 이제 나온 거. 근데 그 요령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재무에게도 마찬가지. 뭐 나오기는 처음 나오지만 그래도 기존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거 20문제가 되고 제가 이제 그 파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첨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유형자산 원가고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뭐 답이 나오겠죠. 유형자산 취득원가 구성하는 게 뭐냐? 답은 4번이죠. 복구원가네, 복구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는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걸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죠. 답은 요 4번이다. 나머지 거를 보시면 나머지 이제 1번 지문이 개설비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걔는 설치 여부의 사전 조사 원가를 우리가 개설비라고 했고 이게 2013년도에 그때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때는 유형자 원가가 아닌 경우 그래서 답이 1번이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뭐냐면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는 1번에 3번 지문 있죠. 유형자산이 경영진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 요거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답이 그래서 4번이고 3번도 이미 이제 교재에 다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최근에 개정된 거 2번. 그래서 제가 우리 마무리 특강 있죠. 우리 국가직 할 때 마무리 특강 할 때도 요걸 했었고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린트 있잖아요. 그 파일로 좀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유형자산 기준서 문단 이제 20-A 문단을 보시면 뭐라 나왔냐면 이 문장 똑같이 되어 있어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 이르게 하는 동안에 그 다음이죠. 재화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된 내용인데 뭐냐면 이거죠.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시운전비가 있어요. 그럼 이 시운전비는 당연히 뭐냐면 자산 원가가 맞아요. 근데 시운전하면 뭐가 나오냐면 시제품이 나와요. 샘플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제품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옛날엔 요거를 자산 취득 원가에 차감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얘를 단기 손익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 있고 이미 이거는 이제 뭐냐면 프린트를 이제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요 부분이 개정됐었던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미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요거 하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사실은 1번을 틀린 분은 이제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험지를 준 친구도 공부 상당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당연히 1번을 손쉽게 맞춰놨다 이런 뜻이 1번. 그러니까 1번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번에서는 이제 답이 4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4번을 보는 순간에 복구원가라는 거 알아듣고 그리고 바로 답을 4번을 찍고 그냥 나머지 볼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2번 지문을 가지고 막 고민했는데 그러면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게 시제품 매각 대금 있죠. 얘는 단기에 뭐 한다? 단기 손익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시제품 매각 대금이 옛날에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입니다. 2번도 이익이익이 얼마냐인데 사실은 2번 형태 문제도 뭐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늘상 나오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BS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의겸이죠. 이의겸. 여러분 시험지인데 학원에서 이렇게 크게 출력해줘가지고 시험지 이렇게 보내준 거. 학원에 이제 놀라운 그 레이저 포인트의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잘 보여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이즈가 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의겸인데, 자, 얘는 원래 어떻게 하면 돼? 이 친구도 아주 잘 풀어놨습니다. 현금 있죠? 현금 2천. 근데 이거 좀 잠깐 제가 써볼게요. 이거 현금. 그 다음이 중요한데 매출 채권 있죠? 근데 채권이 어떻게 돼 있냐면 2,500원이죠. 그리고 거기 뭐가 있냐면 대손 충당금이 바로 있어요. 300원.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2,500에 3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처음부터 뭐 채권은 그냥 2,200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한테 시험지를 준 이 친구도 그렇게 잘 풀어놨어요. 2,200이라고 잘 풀어놨다는 뜻이에요.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뭐 따로 여기다 이름 안 쓰기 800원.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죠. 걔는 3,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장치와 그 밑에 누계액 있죠. 이제는 어떻게 쓰면 돼요? 9,000원. 이제는 9,000원을 한꺼번에 써주면 좋겠다. 우리 3,000원도 칸을 조금 맞춰볼게요.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3,000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000원 돼 있다는 뜻이. 그 다음 매입 채무가 있어 1,500원. 매입 채무가 있다. 그게 1,500원이 된다는 뜻. 그리고 자본금 있죠? 거기 4,000원. 그래서 문제는 아주 쉬워요. 결론 뭐냐? 이거를 다 더한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까 이게 16,200이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16,200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00원이죠. 4,200이니까 여기 16,200이야.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면 여기 2,300이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6,300. 16,200에서 6,300을 빼자. 그럼 얼마가 나온다? 9,900이 나온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아주 쉽고 질문을 좀 바꿔서 자본이 얼마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자본이 얼마냐 할 땐 요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산 빼기 부채하면 자본. 그 다음에 자본금을 주고 이익이 얼마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역시 2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이 정도는 난이도가 매우 낮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이 문제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채에서 나오는 게 맨날 사채만 나오고 한동안 충당 부채가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 볼게요. X1년도에 영업을 개시했고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에어컨 판매하고 있는데 에어컨 판매 수량은 500대고 대당 판매 가격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고 이 충당 부채는 뭐 하는 거예요? 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은 필요가 없고 비용을 보겠습니다. 에어컨 500대인데 한 대당 수리비가 50원이에요. 그럼 500대 곱하기 50원 하면 25,000원이 원래 충당 부채가 돼야 돼. 그런데 둘레 다섯 번째 좀 봐보세요. X1년도 중에 실제 보증비 지출액이 10,000원이죠. 써보세요. 걔는 의무가 해소가 됐다. 의무의 해소. 그럼 남아있는 의무는 얼마니까? 전체 의무가 25,000원 중에서 10,000원만큼이 해소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의무는 얼마다? 15,000원 된다.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X1년도 손익계산서의 제품 보증비가 얼마냐? 그럼 답이 3번. 재무상태표에 BS에 기록되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얼마냐? 그럼 얼마가 된다? 15,000원. 그럼 답이 2번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제 매우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우리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에 대한 아주 뭐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총 이익률이 세 번째 줄 보시면 25%예요. 자, 그럼 여기가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기말재고 추정액이 여기가 기말재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일부 소실됐다는 여기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말재고 전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초재고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오른쪽 네모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18,000원이다. 기초재고가 18,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순매입이 필요해요. 순매입.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총 매입액 14만원에다가 매입한출 5,000원을 빼세요. 그 다음에 매입할인 13,000원을 빼고 그리고 매입은임 10,000원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그게 순매입이죠. 항상 여기가 순매입. 거기 얼마가 나온다? 132,000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매입은 어떻게 구해요? 총 매입 14만원에서 매입한출 5,000원을 빼고 매입할인 13,000원을 빼세요. 그럼 얼마냐면 14만원에서 18,000원을 빼니까 122,000원. 거기다 매입은임 10,000원을 더하니까 얼마나? 132,000원. 여기가 얼마냐면 15만이죠. 그럼 대변도 15만이 돼야 돼요.
여기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를 하려면 이제 순매출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다른 색깔을 칠해 보세요. 총 매출 21만 5천에다가 거기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21만 5천에서 매출 한입 15,000을 빼고 매출 애누리 2만을 빼면 18만 원이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이 25%니까 원가율은 75%. 75%는 4분의 3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된다? 13만 5천 원 된다. 여기 13만 5천 원 된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18만 원은 20만 원에서 2만 원 빼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이게 75%가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5만 원. 2만 원에 4분의 15,000원. 그럼 빼자. 그럼 얼마? 13만 5천 원.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18만 원은 16만 원 더하기 2만 원 해도 돼요. 그럼 16만 원에 4분의 3 하면 얼마에 12만 원. 2만 원에 4분의 3 15,000원. 그럼 하여튼 13만 5천 원. 근데 워낙 이 숫자는 많이 나오는 숫자였었죠. 그러면 15만 원에서 이걸 빼니까 얘는 얼마예요? 15,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번에서는 틀릴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이 이 친구가 이제 V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조금 약간 헷갈렸나 봅니다. 이렇게 5번. 표준원가. 근데 우리 표준원가는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표준원가. 그럼 표준원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쓰란 말이에요. 근데 쓴다고 해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선만 3개 그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줬냐면 네모박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실제 발생 노무비가 36만 4,80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 부르죠? 노무비니까 이게 임률 차이. 요게 능률 차이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임률 차이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9,600만큼 불리한 차이가 된다. 여기가 9,600만큼 unfavorable, 불리한 차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얼마냐? 14,800만큼 유리한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총 차이라고요. 이렇게 얘가 불리하고 얘가 유리하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합치면 9,600이고, 그러니까 9,600은 여러분 10,000원에서 400을 이렇게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4,800에다 400을 더하면 얼마? 5,200만큼 유리한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들어간 숫자, 요 숫자. 얘보다 5,200을 더하라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여기 36만 4,800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9,600을 빼고 14,800을 더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구하고 여기를 구하는데 처음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물어본 질문이 시간당 표준 임률이니까 여기 SP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표준 시간 1,000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를 알면 되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36만 4,800에다 5,200을 더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총 차이니까. 요거는 9,600 분리하고 14,800 유리예요. 그럼 총 차이는 얼마예요? 5,200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5,200을 이렇게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 얘가? 37만이죠. 그럼 37만은 1,000원 곱하기 얼마예요? 370원이죠.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에 있는 370원이 된다. 3번에 있는 370원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시험지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험장이니까 원래 그래.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6만 4,800에다가 총 차이 5,200을 더하란 말이에요. 왜? 유리한 차이잖아요. 유리한 차이.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다. 왼쪽이 실제 원가, 오른쪽이 예정 배부하는 원가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를 조금 더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를 해보면 여기 AQ가 얼마라고 줬냐면 거기 네모박스 보세요.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960이에요. 이거 계산 못해요. 여기도 960이죠. 그러면 저 AP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AP가 얼마냐면 380이 나와요. 그러니까 960 곱하기 380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SP, 여기는 얼마? 여기 370이죠. 여기는 370. 그래서 마저 다 채우자면 이렇게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걸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장의 최악의 이거죠. 36만 4,800을 960 나눠서 여기 389 한다. 물론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 방법은 그런 풀이 방법이 아니다. 두 개의 총 차이가 얼마라고요? 5,200. 5,200 유리한 차이다.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36만 4,800에다 5,200을 더하세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37만이 된다. 그럼 37만은 1000 곱하기 얼마? 370. 370을 바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나마 이 친구도 이제 5번에 이렇게 V 표시했는데 5번이 조금 더 실력이 좀 더 있으면 5번 문제 푸는데 수월했겠죠. 그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고 6번도 우리 현금으로 푸는데 엄청 쉽잖아요. 뭐냐면 먼저 첫 네모 박스 밑에 보세요. 한국이 매출원가의 50%를 이익으로 가산해. 그래서 매출액이 7,500이에요. 그럼 7,500을 1.5로 나눠보시면 뭐 얼마예요? 매출액은 5,000이죠. 아니 매출원가는 5,000이죠. 실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CGS가 5,000이라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50% 그럼 5,000에 50%면 얼마예요? 2,500원 이익이라고요. 그럼 이게 매출액 7,500이죠?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 7,500을 뭐로 나누세요? 1.5로 나누라고. 그럼 얼마 나온다? 매출원가 5,000원. 우리가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죠? CGS. 재고의 증가 감소, 채무의 증감을 조정하면 그러면 이게 매입을 한 유출액 나온다. 그래서 상품 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인데 매출원가가 얼마? 지금 구했어요. 매출원가 5,000원.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5,000원하고 괄호를 치란 말이에요. 괄호만 치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재고 자산 봐보세요. 재고. 기초상품 2,000원, 긴말습 1,000원. 자산 줄었죠? 1,000원 플러스. 그 다음 매입 채무, 부채가 증가했죠? 500에서 3,500으로 2,500원 플러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500원이죠. 1,500원. 여기는 1,500원이 된다. 여기는 1,5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풀이는 이거예요. 매출원가에다가 재고의 증감을 조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매입이 된다. 거기다가 채무의 증감을 조정하면 매입은 유출해. 이런 것도 현금표 직접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런 문제. 답은 1번. 이 친구도 이제 뭐 문제를 잘 풀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7번 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복수 제품인데 7번 같은 문제는 풀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 제품 A가 3단위, B가 2단위, 3대 2죠. 그럼 보기 지문 중에서 3대 2, 1번, 2,400, 2,400 이런 거 찍으면 정신 나갔죠. 4번, 3,600, 3,600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럼 2번은 2대 3이죠. 2,400, 3,600. 답은 3번. 3,600, 2,400.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거를 계산을 했다는 게 이 친구도 뭐냐면 UCM까지 구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면 UCM 200원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니까 항상 복수 제품이 우리 지난번에도 4대 1 나왔죠. 4대 1. 그러니까 그게 얼마? 8,000 대 2,000. 그러니까 사실은 이 7번 같은 문제를 틀린 분은 매우 반성을 해야 돼요. 매우 반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시험이 뭐냐면 문제은행은 아니라고 해서 문제은행은 뭐예요? 컴퓨터가 문제를 뽑아내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교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뭐냐?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보고 그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왜냐면 회계가 뭐 개정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냥 수정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7번 같은 문제는 이미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지난번에 4대 1, 8,000이죠. 보기 지문 중에서 4대 1 되는 게 보기 지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3대 2 되는 건 3번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저 이거 계산했는데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계산을 좀 더 해볼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꾸러미법이라 꾸러미법. 자, 한 꾸러미 A는 A, B가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있냐면 A가 3단위, B가 2단위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UCM을 한다. UCM은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그래서 A 제품의 공원이익은 500에서 300을 빼니까 200원이고 B 제품은 공원이익에 800에서 700을 빼니까 100원입니다. 여기 얼마냐? 600원이고 200원이니까 이 꾸러미 하나를 팔게 되면 공원이익이 얼마가 증가한다? 800원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면 우리 손익분기점 꾸러미 수량 Q는 걔는 어떻게 구해요? 고정비를 꾸러미 한 꾸러미당 공원이익 800원으로 나누죠. 고정비는 변동비하고 거기 보면 고정비는 제조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60만에다가 36만을 더하니까 96만 원이에요. 얘를 800원 나누죠. 그러면 이 Q가 얼마가 나온다?
1200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1200 꾸러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한 꾸러미에는 A가 3개 들어있어요. 1200 곱하기 3이니까 얼마? A는 3600개. B는 2개니까 얼마가 돼? 2400개다. 답은 얼마다? 3번이 된다. 근데 7번 문제를 제가 지금 푼 거지 이렇게 풀었다. 만약에 시험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친구는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하더라도 다 분석을 해요. 상대 팀하고 시합을 해요. 그럼 시합할 때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독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야구다 그러면 상대 투수 누가 와요? 그러면 그 투수에 대한 상대의 성적이 있어요. 기록이 나온다고요. 타율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지독할 정도로 어떤 투수에 약한 타자가 있으면 너는 오늘 좀 쉬어야죠. 팀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왜냐면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라 이런 걸 그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걸 대비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 한번 가서 한번 또 쳐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너무 중요해요. 그럼 너는 일단 좀 빠져야죠.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뭐냐면 그런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감독이 나와가지고 그냥 투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7번을 보고 나서 이 분석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분석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겠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했고 8번 문제 봐요. 8번. 자, 우리 8번도 이미 다 기출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이제 3번이에요. 3번은 기능별, 성격별에 대한 건데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기능별도 있고 성격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더 목적 적합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 나오면 기능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신에 뭐냐면 얘는 자의적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좀 더 쉽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더 유용하다.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기능별로 하면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장 8번에 3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데 보면 두 번째 줄.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지금 기능별,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자의적인 배분, 자의성이 더 들어가죠.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능별, 성격별이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답은 보자마자 3번이 된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항목 관련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나와도 되고 주석에 돼야 되고, 그럼 단기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손익계산서에 나와야 돼요. 주석으로 공시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본문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요. 법비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넷인컴, 단기순이익이 된다는 뜻이니까 단기순이익 항목은 반드시 법인세 비용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법인세 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후 금액, 세후 이익을 써버리고 그 다음 저 뒤에 주석에다가 사실은 법인세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몇 번이냐면 2번이고 1번 봐보세요. 자,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임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은행이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자, 이때 밑줄 쳐보세요. 보고기간 후 재무제 발행 승인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기간 말 전에 가서 합의를 봐야 비유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기간 후 재무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를 합의했더라도 걔는 뭘로 해야 된다? 비유동부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부채를 한다. 비유동부채를 하지 않고 유동부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를 또 그림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동 아니면 비유동이에요. 자, 뭐냐면 이런 개념이죠. 저기 X1년도에 내가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X4년도쯤에 상환하게. 그럼 얘는 원래 비유동이라고요. 근데 이자 연체하고 재무 비율 분석을 못하니까 은행이 당장 갚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갚으면 이게 유동부채가 되니까 가서 사정하지. 앞으로 이제 이자 연체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합의를 언제냐? 여기 보고기간 말인데 요 이후에 합의하면 보고기간 말까지 합의가 없으니까 유동이라고요. 비유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고기간 말 전에 합의하라고. 이때 합의하면 비유동. 이 문제의 핵심은
합의 시점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합의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고 기간 후 재무제 발행 승인일 전에 합의했죠. 그럼 보고 기간 말까지 합의가 없었죠. 그럼 유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그거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 그대로예요. 재분류 조정은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고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 관련 재분류 반영한 후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하죠. 지난번 시험에 거기다가 관련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 항목을 표시한다. 그게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한다. 우리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거 8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있죠. 자, 9번도 좀 별표를 치시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9번도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7월 1일 하니까 6개월치 생각하고 손상을 인식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몇 번인지 9번. 자, 7월 1일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계장치를 120만 원 취득했다. 여기 X1년도, 여기 X2년도예요. 그래서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 날 취득했어요. 7월 1일. 그때 120만 원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그런 뜻입니다. 내용연수가 3년이에요. 그리고 정액법을 쓴다. 그럼 120만 원을 갖다가 3년으로 나누면 얼마냐면 이게 40만 원. 근데 얘가 7월이니까 20만 원만 생각해.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로 줬냐면 거기 회수 가능액이 다섯 번째 줄 봐보세요. X1년 다면 회수 가능액이 60만 원이에요. 여기가 손상차손 얼마예요? 40만 원 손상차손이죠. 손상차손이 40만 원에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데 자 뭐냐면 여러분 손상차손이고 그 다음에 상각을 한 다음에 환입을 잡아요. 이거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찍더라도 거기 보면 3, 4번을 찍으면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 연도 환입을 잡아요. 그러면 당초 손상차손 40만 원보다 작아야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거. 자 요게 이제 정액법으로 이제 이게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얼마냐면 100만 원이고 40만 원을 상각하면 1년에 40만 원이고 그럼 여기가 60이라고요. 근데 회수 가능액이 70이라고요.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년도 회수가 70이니까 얘는 한도에 걸리더라. 한도에 걸린 상황이고 문제는 여기를 찾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근데 여기가 6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남아있는 건 몇 년 남아있다? 2.5년이 남아있다고요. 이렇게 얘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할 때 60만 원을 갖다가 2.5로 나누자. 얘를 갖다가 2.5로 나눠야 된다. 2.5로 이렇게 나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2.5로만 나눠주면 된다. 2.5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조금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60만 원인데요. 2.5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를 하면 5 쉽게 말하면 이제 5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곱하기 2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2.5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모가 이제 2.5가 되는데 2.5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2.5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60만 원을 2.5로 나누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2.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에다가 곱하기 이제 쉽게 말하면 5분의 1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2.5로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 나누기 5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자. 나누기 5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이제 여기서 헤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5를 5번 한다. 그 중에 2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 2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60만 원을 갖다가 2.5로 나누자.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된다? 24만 원만큼이 된다. 24만 원만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를 할 때는 60만 원 5로 나누면 얼마냐면 12만 원.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된다? 24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여기가 36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36만 원이 된다. 여기 30. 그러면 얼마를 환입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만 원만큼 환입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1번에 있는 24만 원. 답이 1번에 있는 24만 원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3년짜리고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럼 몇 년 남아있어요? 2.5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2.5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60만 원을 갖다가 2.5로 나누자. 60만 원을 2.5로 나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 24만 원 된다. 그게 24만 원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계산을 못 하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2.5라고 하는 것은 0.5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산기만 주면 60만 원 2.5로 나누면 아주 간단한데 계산기가 없으니까 순간 지금 제가 하는 이거를 계산을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5개다. 그리고 요게 2.5라고 하는 것은 0.5 5개인데 0.5, 0.5니까 그 중에 2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쓴 게 이거예요. 5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자. 5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5잖아. 이렇게.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하자. 이런 뜻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2.5에다 2를 곱하면 5.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을 갖다 5로 나누면 12만 원. 곱하기 2 하면 얼마냐면 24만 원.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요? 24만 원, 24만 원. 24만 원 하면 여기 36만 원. 그러니까 환입액은 얼마가 된다? 24만 원 된다. 환입액은 24만 원 된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다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를 먼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손상차손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 0.5로 쓴 거 자체가 뭐냐면 2.5년이 남았으니까 그 0.5년을 갖다가 하나씩을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5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거니까 여기가 5가 된다는 뜻이. 그럼 40만 원 5로 나누면 8만 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6개월 지날 때 8만 원씩 줄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이고 그다음 3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얼마예요? 8만 원 주니까 24만 원. 24만 원이에요. 답은 24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번 1번. 그래서 9번 문제를 또 틀린 분들이 있는데 9번 문제를 틀린 분들은 이제 왜 틀렸냐면 60만 원을 2.5로 못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분자 분모 2를 곱해보자. 그럼 60만 원 이하면 120만 원이고 120만 원 5로 나눠보자. 그럼 얼마? 24만 원. 아무튼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몇 번이 된다?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10번 문제.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는 이제 정부에게 문제, 10번 문제는 우리 11번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좀 7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10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방회계인데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회계 이제 뭐 그거 지방회계 뭐 오류 수정 내용은 이제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얘는 우리 IFRS 쓸 때 그 오류 수정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볼게요. 1번.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변경에 해당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이 친구 여기 주석에 똥 넘쳐놨어요. 우리가 필수 보충 정보냐, 우리 유산 자산 뭐 이런 거 할 때 관리 책임 자산 할 때는 필수 보충 정보였잖아요. 주석을 좀 신경 쓴 거고. 답은 2번인데 얘는 왜냐하면 거기 처음부터 했죠. 회계 추정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년도 기초 순자산 및 그 밖에 대응 금액을 회계 추정의 변경 이전 밑줄을 이 친구가 쳐놨는데 처음부터 적용된 그게 뭐 소급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 변경.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 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의 문장을 갖다 놓고 이걸 추정의 변경으로 살짝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이제 2번인데 회계 추정 변경이 아니고 정책 변경이에요.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 표시되는 직전 연도 기초 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 금액을 회계 정책 변경 이전 처음부터 적용된 걸로 조정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급법 쓰라고요. 정책 변경 소급법. 그 다음에 3번 오류 수정이죠. 오류 수정의 뜻이 그거예요.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 기준 적용의 오류라든가 추정의 오류, 계정 분류의 오류, 계산상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그게 바로 오류 수정의 뜻이고요. 4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오류를 판단한 근거, 비교 재무제 표시된 과거 회계 기간에 대한 수정 금액, 비교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포함. 여기 핵심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주석이 된다.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건 수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주주총회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류 수정도 다 소급법. 그럼 중대한 오류 중대하다. 중대하다고 하면 재무제표를 갖다가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뭐 모임 같은 데서 총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회비랑 이거 우리 결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사람들 웅성웅성하죠. 야, 그래서 얼마가 잘못된 거예요? 20원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뭐 20원 갖다 그럼 뭐냐 뭐 2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뭐 20원? 어이없어 할 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오류 수정은 결국 중대한 거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도 문제가 엄청 쉬웠는데 여기도 보면 공정가치 발행 유상증자니까 얘는 시가 이하 유상증자도 아니에요. 그냥 시가로 유상증자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초급적인 그런 문제다. 요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도 막 들어오는데 막 세퍼 선생님이 오늘 회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까 한 것처럼 뭐 9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7번 같은 문제는 교수님의 막 장난이죠. 교수님 뭐 장난질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장난치신 거고. 9번 같은 문제도 나누기 2.5. 그러니까 왜 이 친구가 이런 문제를 잘 못 풀까? 2.5로 못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분모 똑같이 2만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세퍼 선생님 뭐 상담해 주는데 옆에서 계산 같은 거 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실수 줄일 수 있는 게 요 2.5 나누는 건데 우리가 계산기를 주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계산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분자분의 2를 곱해보자. 그러면 계산이 한결 수월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에 이제 11번도 봐봐. 11번.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기초에 6천주예요. 6천주. 여러분. 여기 6천주. 그런데 7월 1일 날 무상증자가 500주 있죠. 그럼 여기 보통 7월 1일 날 500주 이러면 안 되죠. 유상증자 여기고 무상증자는 기존 주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몇 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X1년도잖아요. 만약에 X0년도예요. 그럼 X0년도에도 무상증자가 있는 걸로 보고 주당순이익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주식 배당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한테 주니까 처음서부터 무상증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500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얘는 6,500인 거예요. 6,500. 6,250이 아니고 여기다가 12분의 6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9월 1일 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얼마냐면 900주입니다. 얘는 4개월 동안 이익 창출 활동에 공헌한 게 12분의 4. 12분의 4는 3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300주. 얼마나 쉬워요. 이게 6,800주죠. 이렇게. 그래서 일부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쉰 다음에 이제 풀 텐데 일부 문제는 기존에 이제 안 나왔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요행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 지문을 보고 우리가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었던 거를 지워 나가면 그래도 답을 추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11번까지 풀면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이제 9번 하나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5번 문제 있었죠. 5번도 엄청 쉬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문제에서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가 이게 저한테 이제 요 자료를 준 친구는 이제 틀렸는데 이게 이제 통합 계정인데 아마 약간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직접 재료 제공품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통합 계정이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통합 계정이 뭐예요? 원재료, 제공품 그리고 제품 있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하면 여기 기초 3개, 기말 3개. 여기 뭐예요? 원재료 매입에 DL, OH 쓰고 여기가 CGS죠? 말하기가 하여튼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물어보는 게 매주 놓고 뭐 여기서는 뭐 이제 틀리거나 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원재료 매입액은 35,000원이죠. 그럼 제가 써볼게요. 매입액 여긴 35,000원이고 문제는 이게 발생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네모박스안에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 6월 초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5,000원 6월에 지급한 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미지급 급여다. 임금이다. 뭐든 좋아요. 얘는 부채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기초기말 위치를 바꿨었어요. 근데도 하여튼 그거 잘 맞춰서 이거 기초기말이고 근데 부채인데 기초기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여긴데. 그죠? 기초기말 증가 감소. 그럼 얘는 왜 증가하냐? 발생했으니까 급여가 발생했으니까 증가한다. 미지급은 왜 감소? 현금을 지급하니까 감소한다. 그러니까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기초 미지급 임금은 5,000원이고요. 이 친구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문제, 한 90점 그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5,000원이고, 자, 그다음에 기말은 얼마냐면 10,000원에 10,000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현금 지급액이 25,000원이죠. 그러니까 발생액은 얼마? 30,000원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 발생액은 30,000원.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다 얼마를 쓰셔야 돼요? 30,000원 써야 돼요. 30,000원.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우리 발생주의, 현금주의 할 때 증감 분석법 할 때 다음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가 급여 발생액 이렇게 그럼 괄호 꼭 쳐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부채가 증가했죠. 이렇게 그랬더니 지급액이 25,000원이다. 이렇게 그럼 발생액은 얼마? 30,000원이죠. 발생 얼마가 된다? 얘는 30,000원이 된다. 발생액은 30,000원이 된다. 30,0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 12번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주를 한다. 저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왜냐면 원가에서 발생주 한다는 건 원가 첫 시간에 늘 강조하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OH는 얼마나? 22,000원. 여기 22,000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틀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기초 3개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제품만 썼어요. 여기 9,000원, 8,000원만 썼습니다. 여기 9,000원, 8,000원만. 이것만 쓰면 안 되고 그 앞에 보면 3,000원, 6,000원 다 써야죠. 여기 3,000원하고 6,000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증감을 가지고서 증감 처음서부터 증감이 뭐냐면 이렇게 써야죠. 직접 재료가 3,000원, 2,000원이니까 1,000원 대 빵이라고요. 두 번째가 6,000, 2,000이니까 4,000 대 빵이라고요. 세 번째가 9,000, 8,000이니까 1,000대 빵이 되는 거예요. 1,000대 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더해 보겠습니다. 요게 얼마? 요게 얼마냐면 87,000이죠. 거기다 6,000을 더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 답은 4번에 있는 93,000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이제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여기 12번 요 문제에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흥분해서 매출원가 하니까 통합계정을 그리다가 요거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통합계정.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는 뭐냐면 직접 재료하고 제공품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12번 문제에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요거 발생액을 찾으실 발생액 요거 찾는 거.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우리 현금을 표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 T계정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T계정을 잘못 그렸어요. 왜냐면 부채는 기초기말이라고. 근데 부채를 기초기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니다 이런 뜻이. 그게 12번 문제가 된 12번 문제. 됐나요?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우리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학원에도 올리고 그다음 세법 선생님 그 밴드에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올려드렸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온다고 또 아예 못 풀 정도의 뭐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기준 해석서 2117호가 뭐냐면 소유주에 대한 비연금 자산의 분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그냥 주주예요. 주주에 대한 분배인데 여러분 거기 분배란 말이 뭐냐면 배당이라고요. 배당을 주는 걸 우리가 분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당으로 현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하고 금전 배당을 배웠죠. 근데 여기 보면 비연금 자산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현물 배당이 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을 준다. 만약에 유형자산을 주주한테 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물건을 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부가액하고 실제 이 물건의 가치하고 차이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면 어떻게 되냐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한 다음에 그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주주가 그걸 가지고 유형자산을 다시 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배당을 주는데 만약에 이 기계장치가 장부상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근데 실질 가치는 12,000원이에요. 그 배당을 10,000원을 준 거예요? 12,000원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비연금 자산의 분배인데 여러분들이 그 분배란 말이 배당이라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와야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먼저 1번 보세요. 자,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그 분배가 뭐라 배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배당을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죠. 우리가 주식 배당이었어요. 주식 배당을 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죠.
예, 걔는 부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금전 배당, 여기는 현물 배당이에요. 현물 배당.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에다가도 이제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배경이 있어요. 자, 기업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자산을, 그거 보면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비현금 자산이죠. 이거를 배당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재고 자산 같은 거를 주주한테,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냄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뭐냐면 배당으로다가 우리가 현찰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어차피 냄비 필요하잖아요. 냄비 가져가세요. 배당으로 냄비를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비현금 자산을 배당으로 분배한다. 그러면 자료에 보시면 이러한 비현금자 미지급 배당을 언제 인식할 거냐. 그래서 거기 문단 10번에 보시면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다음 중 하나인데 그냥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가로 1번 케이스예요. 승인이 요구된다. 어디에 승인이요? 주주총회 이런 데에 대해 승인이 요구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승인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당 결의 시점에 이제 인식한다. 미지급 배당 언제? 결의 시점이죠.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고 결의하는 시점에 배당이 인식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3번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소유주에게 이거 동그라미 1번이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그때가 주주총회라고 쉽게 말하면 그때 미지급 배당을 부채로다가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 자산을 분배해야 되는 그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그래서 그게 문단 11번에 있죠. 자, 미지급 배당의 측정인데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 자산을 분배해야 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장부가치가 아니고 공정가치로 한다. 그러니까 배당으로다가 예를 가지고 뭐 냄비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니까 장부상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하지만 얘 시세 공정가치는 12,00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12,000원 잡으라. 12,000원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우리 문장 가보세요. 13번에 보시면 13번. 거기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뭐냐면 문장 13번이에요. 문단을 보면 13번 문단.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이 경우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의 변동은 분배 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배당은 이익염으로 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이제 그런 개념이고 답은 4번이에요. 자,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그 장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단기손이고 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인식한다죠. 그래서 우리 제가 드린 그 프린트 봐보세요. 프린트가 뭐냐면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 차이에 대한 그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문단 14인데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그러니까 배당으로 지급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그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뭘로 한다? 단기손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유형자산에 대한 그 처분손익이죠. 이렇게. 그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처분손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기가 단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는 처음 나왔다. 그러면 너무 이제 당연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기업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 유형자산을 주주한테 이제 배당으로 지급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장부상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하지만 이 지급될 때는 얼마냐? 12,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000원만큼 뭐가 생겨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겨야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걔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13번 문제 있죠. 그게 조금 이제 어려웠다고 보면 어려운 거고 시험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게 그 13번 문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은 균등 이익률법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름 자체는 얘가 균등 이익률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익률로 하지 말고 균등 원가율법이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얘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한국은
결합원가 12만 원을 투입, 12만 원이고요. 결합원가. A, B, C를 생산해요. 근데 A와 B는 각각 10만 원, 8만 원에 판매 가능하죠. 그럼 이제 수익 쪽은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써볼게요. 수익 쪽은 얼마냐면 10만 원하고 그 다음에 8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분리점에서 판매가 불가한 추가 가공 원가가 6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 6만 원. 그리고 얘를 얼마냐면 12만 원에 판매하죠. 얘가 순실현가시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균등 원가율법인데 매출액은 얼마예요? 전체가 30만 원이에요. 자, 원가는 얼마냐면 이렇게 하면 18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율이 몇 프로냐면 60%라고 60%. 60%. 그러면 우리 물어보는 게 뭐냐면 C의 배분될 결합원가를 물어봤다. C의 배분될 결합원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12만 원에 60%가 원가가 돼야 돼요. 그럼 12만 원에 60% 하면 얼마냐면 7만 2천 원이죠. 근데 이미 여기 있죠. 추가 가공비가 6만 원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원가는 얼마? 12,000원 배부돼요. 결합원가는 그래서 12,000원이 배부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해볼게요. 그럼 A는 얼마예요? A 60%니까 얘는 6만 원이라고요. B는 얼마예요? 6, 8에 48, 48,000원이죠. 그럼 전체가 결합원가가 12만 원 중에서 얘는 6만 원, 얘는 48,000원 가져가고 나머지가 얼마? 12,000원이죠. 이걸 다 더하면 12만 원 되죠. 그래서 우리 14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되고 14번에서 4번 찍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서울시 여기 시험 보는데 여기 장승백 이쪽에서 본 친구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4번 아닙니까? 마음이 안 탄 것 같아요. 뭐냐면 4번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균등 이익률법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C 제품의 배부될 결합원가인데 거기 C 배부될 결합을 지워요. C의 원가가 얼마냐? 만약 C의 원가 얼마? 그러면 72,000원이 맞죠. 근데 배부될 결합이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추가항비 빼고 요거 12,000원. 항상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또 열받을 때 그거예요. 이렇게 저희들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이렇게. 우리 지난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국가직 시험을 하는데 그 한 문제로 이제 사람들의 그 운명이 이렇게 막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국가직보다도 이제 지방직, 이제 서울시 이런 데 면접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점수를 조금 더 맞아주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커트라인보다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면, 요거. 균등 이익률법. 그게 14번 문제다. 14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끝나자마자 역시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계산 문제 나왔으면 맞춰달라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15번 문제.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자본유지 개념인데 맨날 했던 거 이렇게. 자, 이게 재무자본이 있습니다. 재무자본유지가 있고 여기 실물자본유지가 있어요. 재무자본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목화폐 단위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여기 불변구매력 단위. 실물 자본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불변 구매력 단위는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는 건데, 자, 우리 명목화폐 단위 할 때 제가 보통 할 때 왜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원가를 빼면 이익이다. 근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라고요. 그럼 그게 단기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법 같은 거 막 했잖아요. 그때 자본의 변화가 결국 손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라고요. 그럼 그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 그 네모 박스 봐보세요. 네모 박스. 이게 틀릴 문제가 아닌데 거기 보시면 기초 자본,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이 얼마야? 5만 원이라고요.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30에서 15를 빼니까 15만 원이죠. 이렇게 거기 봐보세요. 기초에 자산 빼기 부채를 보라. 그럼 자산 빼기 부채가 얼마냐면 기초에 5만이라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예요? 30만에서 15만을 빼니까 15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얼마가 되냐? 그 이익이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주고 여기 명목화폐 단위로 이익이 얼마냐? 그럼 자본의 변화가 이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실물 자본을 해볼게요. 쉬우니까. 실물 자본은 실물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실물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뭘 줬냐면
네모박스를 가보세요. 네모박스. 네모박스 보면 재고자산 단위당 구입가격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기초에. 그러면 기초 자본이 얼마냐면 5만 원이죠. 5만 원이니까 수량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50개죠. 그럼 기말에도 50개를 유지해야 돼. 기말에도 50개를 유지해야 돼. 근데 기말에는 얼마가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이 됐다. 2,000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말의 자본이 얼마가 되냐면 2,000이다. 2,000. 그러면 기말의 단위당 구입가격이 2,000원. 그럼 2,000원씩 몇 개가 되냐면 50개를 해야 된다. 그럼 10만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에 10만보다 더 된 거, 그게 결국 뭐냐면 이익이 된다. 이익이 10만보다 더 되는 거, 그게 이익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된다? 5만이 된다. 그러니까 실물 자본 유지의 핵심이 뭐냐면 실물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의 실물 생산이 50개 있었다고요. 그럼 기말에도 50개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말에도 50개. 그러면 기말에 50개를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뜻이에요.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이 2,000원이니까 50개 곱하기 2,000원. 그럼 자본이 얼마 10만 원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능가한 거 있죠. 그거보다 더 능가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죠. 실물 자본 유지 개념. 그 개념으로 하면 이익이 얼마가 된다? 5만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물 자본 유지 개념으로 이익을 측정할 때는 뭘로 하셔야 돼요? 실물 생산 능력. 그러니까 실물 생산 능력이 뭐냐면 기초에 보면 자본이 얼마가 있냐면은 자산 빼기 부채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기초 자본이 이제 5만이 되죠. 그럼 기초 자본이 5만이라는 얘기는 5만이고 그다음에 구입 가격이 1,000원이니까 얼마가 된다? 수량으로 말하면 50개가 된다. 50개. 그럼 기말에도 50개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말에도 50개. 그러면 기말에 50개 유지하려면 자본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만만큼 있어야 되죠. 근데 기말에 자본이 얼마냐면 15만 원이라고. 15만 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가 된다? 5만만큼이죠. 그래서 이 5만만큼을 우리가 뭘로 본다? 이익으로 본다. 5만만큼을.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 의한 이익은 얼마가 된다? 5만이 된다. 5만. 자, 이번에는 불변 구매력 단위예요. 불변 구매력. 거기 보면 물가 지수가 있다. 물가 지수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에 자본이 5만이 있었어요. 물가 지수가 150%니까 1.5를 하자. 그럼 기말에 얼마? 7만 5천이 돼 있겠죠. 이렇게 기말에 얼마가 되냐면 7만 5천이 돼 있겠다. 근데 기말에는 15만 원이에요, 현재. 그럼 얼마가 된다? 7만 5천만큼이 이익이 된다. 7만 5천만큼이 이익이 된다. 7만 5천만큼이 이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5번 문제인데 이 친구도 여기 지금 불입표했는데 맞추긴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냐면 기초 자본이 있고 기말 자본이 있어요. 이렇게 기초 자본이 있고 기말 자본이 있다. 그래서 명목 화폐 단위다. 명목 화폐 단위로 이익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제 10만이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변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초 자본은 얼마냐면 10만에서 5만을 빼니까 5만. 기말에는 30에서 15만을 빼니까 얼마냐면 15만. 그래서 5만짜리가 15만 됐으니까 10만만큼 자본이 증가. 그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화폐 단위로 할 때는 이게 10만이고 원래 우리가 하는 회계가 지금 2회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런 거 기억나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우리 총포괄 손익을 더하고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 근데 이런 문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다 단기 손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변화가 단기 손익이다. 그럼 기초 자본은 5만이고 기말 자본은 15만입니다. 그럼 자본이 10만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10만이다 라고 하는 게 명목 화폐고 현재 우리가 하는 회계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불변 구매력 단위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초에 5만인데 인플레이션이 얼마냐면 150%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50%가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냐면 5만짜리는 7만 5천이 돼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7만 5천이 돼 있다. 그러면 기말에 15만 원인데 거기서 7만 5천을 빼라고요. 그럼 얼마가 된다? 7만 5천만큼이 이익이 된다. 그럼 나머지 2만 5천은 뭘로 본다? 자본 유지 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명목 화폐 단위는 10만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다음 시험에는 불변 구매력 단위라든가 실물 자본 유지했을 때 우리가 자본 유지 조정으로 보고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불변 구매력 단위라면 이익이 7만 5천 원이니까 자본 유지 조정은 2만 5천 원. 그 다음에 여기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실물 생산량 그 수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량이 50개다. 그럼 기말에도 50개를 유지해야 돼 이렇게. 그럼 50개는 2천 원씩이니까 그게 10만 원. 근데 기말 자본은 15만 원이니까 그럼 이익이 얼마가 된다? 5만만큼이 된다. 이익이 5만만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5만이 자본 유지 조정이 된다. 그래서 거기
15번 문제가 있어요. 15번 문제. 그래서 15번 문제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 중에서 불변 구매력 단위죠. 만약에 명목화폐 단위였으면 10만이 돼야 돼. 명목화폐 단위라면 10만. 근데 불변 구매력 단위죠.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10만이 아닌 것만 지워도 답이 그냥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명목화폐고 불변 구매력이나 실물 자본 유지니까 명목화폐가 10만이라니까요. 나머지 10만이 아니겠지만 10만이 아닌 걸 지워보라고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다 10만이죠. 그 지우세요. 그럼 답이 1번 맞고요. 답이 1번이에요. 답이 1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꿈속에 산다고 했죠. 현행 회계는 그냥 명목화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회계가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이 꿈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테크닉을 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불변 구매력 단위는 뭐다?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율. 실물 자본 유지는 실물 생산 능력이니까 수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게 15문제입니다. 15문제. 빼먹은 문제 없이 이제 16번도 역시 좀 별표를 치시고 여러분들이 막 뭐냐면 생물자산 수확물 나왔다고 기출문제가 없지만 모의고사 할 때 맨날 드디어 나온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부동산. 대한민국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2015년도 IFRS가 언제 도입됐어요? 2011년도. 하지만 도입 전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데서는 2010년도부터 이 IFRS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공무원은 2011년도 시험서부터 이 IFRS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노량진에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때 2010년도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IFRS로다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공무원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막 IFRS로 책을 막 바꾸면 저는 안 바꿨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무원의 이제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자격증 시험은 현장에 그분들이 모여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미리 내놓은 문제가 아니란 말. 하지만 공무원은 문제가 이미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출제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문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2010년도는 IFRS 적용 안 하는 거고 2011년도에서도 사실은 뭐냐 IFRS 문제가 안 나왔어요. 구급 시험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시고 선제적으로 막 너무 이제 개정된 거에 신경 쓸 거는 세법밖에 없어요. 이 세무직에서는 회계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아무튼 이 생물 자산도 다른 시험은 다 나왔죠.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처음 나온 거고 제 책에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제 책 보면 유형자산 파트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파트에 원래 초창기 책에는 보론의 투자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나왔죠. 드디어. 그럼 어떻게 돼? 본문으로 승격. 생물자산. 다음 책에서 이제 뭐 본문 승격이에요. 이제 본문 승격. 생물자산도 본문으로 승격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생물자산입니다. 생물자산. 그래서 생물자산 그리고 수확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자산 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 그게 수확물입니다. 수확 후 가공품이 뭐 와인,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1번 보세요. 생물자산에 수확된 수확물을 수확 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 뺀 그걸 뭐라 불러? 걔를 순공정가치라 불러. 그러니까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거를 순공정가치라 한다. 그래서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하고 원가가 아니에요. 원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뭘로 한다? 원가로 측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뭘로 한다? 공정가치. 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뭘로 한다? 공정가치. 그리고 지금 할 거. 이 생물자산. 얘는 뭘로 한다? 순공정가치. 이 순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예요? 공정가치에서 처분 비용을 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추정 매각 부대원가를 차감한 그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자, 정부 보정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유형자산 보조금에도 이 문장이 똑같이 있다고요. 자, 뭐냐면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 이것도 모의고사에 맨날 내는데 뭐냐면 수취한 시점
이러면 틀렸다고요.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럼 선생님 이 친구들은데 거기 만자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렇게 수취할 권리가 되는 시점에만 단계손익 인식합니다. 그럼 만자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조건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조건 충족 시에만 수익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 충족 시에만 보조금 그거를 단계손익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어요. 그럴 때는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답이 3번인데 자, 생물자산 최초 원가에서 누계액과 손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측정하죠. 자, 얘는 뭐냐면 원가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공정가치는 사실은 시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소가 있어요. 소, 한우. 한우는 거래되는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정가치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뱀이다. 지금 불법이고 하겠죠. 뱀은 이제 뭐 사거나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북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원가에서 감가산 누계액이나 손상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으니까 결론 뭐냐면 원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이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해서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다시 뭐예요? 공정가치 측정해서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가 대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에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공정가치를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뭘로 해요? 일단 원가를 하고 있으라고요. 근데 다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다시 순공정가치를 측정해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답은 그래서 3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니까 뭔가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문제도 100% 완벽하게 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답을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12번. 12번이 통합개정만 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우리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은 이제 지분법이죠. 17번은 지분법. 시험지가 원체 커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17번은 자, 지분법입니다. 관계기업 주식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 표시에 될 관계기업 주식인데 그냥 제가 뭐 계산은 뭐 쉬운데 분계 그래도 아예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식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수. 자, 한국은 A사 유통보통 주식 1000주 가운데 30%니까 몇 주는 300주예요. 300주. 주당 2,000원이니까 얼마예요? 6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현금이 60만 원이 나가고 뭐라 쓰셔야 돼요? 관계기업 주식이 좀 관계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배당을 수취합니다. 얼마를 수취하냐면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 9월 말에 한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했죠. 그러니까 50원씩 300주죠? 그럼 얼마? 15,000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현금이 15,000원 들어와요. 배당금 수익이 아니고 뭐예요? 관계기업 주식을 지워야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받은 배당만큼 주식을 줄이라고. 주식을 줄여야 된다. 주식을 줄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 처음으로 우리 시험 처음으로 단기 순손실이 나와서 이익이 아니고 순손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손실이 얼마? 20만 원. 지분율 몇 프로예요? 20만 원에 30%죠. 30%. 그럼 얼마냐면 6만 원 돼. 6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 관계기업 주식이 6만 원이 없어지면서 여긴 뭘 써야 돼? 지분법 손실이죠. 관계기업 주식은 6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자. 얼마가 된다? 1번에는 52만 5천 원. 그래서 얘는 지분법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에 나오는 게 AC 금융자산, FVOCI, FVPR 이거 말고 뭐예요? 그렇죠? 지분법. 그게 17번 문제인데 아주 뭐 좀 간단하다. 17번 문제고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18번은 역시 좀 별표를 좀 쳐보세요. 18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게 예규죠.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뭐냐면 선생님 국가에서 좀 처음 보는 거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국가에게 예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에게 예규가 되고 이게 재무제표 통화에 관한 지침이죠. 지침.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문단 번호가 있어요. 9, 그 다음에 12, 13, 그리고 15. 이렇게 총 4개 문단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보게요. 그게 첫 번째가 문단 13이에요. 13. 문단 13을 봐보세요. 13.
거기 보면 자기 국채에서 공채죠. 마치 자기 사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문단 13. 자, 중앙간서가 발행한 국채. 이거를 다른 중앙간서가 취득한 경우. 뭐냐면 국가 이제 전체 재무제표에서 보면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사채를 이제 쉽게 그러니까 공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업 등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물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납이니까 물납할 때 이런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압류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이제 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3번 봐보세요.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을 국채에 거기 나와 공채의 차감 계정인 그 자기 국채로 대체를 한다. 자기 국채로 대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국채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18번 봐보 18번. 18번에 1번 지문이에요. 자, 중앙관선에 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인데 여러분들은 사채를 보시면 사채. 이거를 동일 중앙관선의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뭐냐면 국가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국채를 발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 민간인들이 이제 뭐냐면 그런 국채를 채권을 취득을 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세금 등으로다가 물납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또는 뭐냐면 어떤 불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재산이 압류가 돼가지고 국가가 그걸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IFRS라면 사채의 상환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국채라고 하는 걸 사채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사채의 마이너스로 하라. 사채의 마이너스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뭐라 써냐면 투자 증권을 이거를 국채의 차감 계정인 자기 국채로 대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뭐 근데 내용인즉슨 이거 이렇게 BS가 있으면 여기 사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국가가 이 사채가 이제 결국 뭐냐면 국채란 말이에요. 국채. 사채가 이게 국채.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아니고 채무예요. 채무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취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200원만 취득 이렇게 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빼는 형식으로 하라. 그 다음에 기업회계는 아예 상환이에요. 그냥. 근데 상환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빼는 그런 걸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자기 국채로 대체한다. 거기 보면 국채의 차감 계정인 자기 국채로 대체한다. 그게 문단 쉽게 말하면 13이에요. 13 이렇게. 거기 국가 재무제표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뭐냐면 중앙관선의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걔는 9번이에요. 9번. 문단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 드린 거 보면 9를 보세요. 9. 자, 수익비용의 내부거래 재건데 자, 중앙관선의 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자, 재정운영표에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해서 상호 발생한 자,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지가 2번. 중앙관선의 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수익 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 거래로 인해서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가 할 때 내부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부서가 B 부서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A 부서는 뭐가 생기냐면 매출이 생기고 B 부서는 매출 원가, 그러니까 A 부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A 부서가 B에 팔면 매출과 매출 원가가 있다 이런 뜻. 매출과 매출 원가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서 재정운영표에 이제 수익 비용을 인식할 때 해당 내부 거래로 인해서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한다? 서로 상계해서 제거를 해줘. 상계해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게 여러분들이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알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냐면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실체 안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A가 800에 생산한 거를 여기다 1000에 보내고 그럼 B는 1000에 한 거를 갖다가 이 외부에다가 1,500원에 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1,500원에 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이제 각각 해보면 A는 얼마냐면 매출원가 800에다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냐면 1000이라고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이제 200이 이익이 되고 B의 경우에는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파니까 이익이 500원이에요. 결국 뭐냐면 800원짜리를 1,500원 했으니까 전체로 이익은 700이니까 700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매출이 얼마냐 그러면 실제 밖을 벗어난 매출은 1,500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매출 어떻게 되냐면 1,000하고 1,500이니까 1,000만큼이 증가되어 있어요. 물론 원가도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여기 1,0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연결 같은 거 할 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 뭐냐면 A의 매출과 B의 매출 원가를 서로 상계한다고요. 아까 제가 매출과 매출 원가를 상계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상계를 안 하게 되면 수익이 과대되고 물론 비용도 과대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상계 처리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이 실체를 벗어난 매출은 1,500이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얘도 매출을 1,000을 잡고 얘도 1,500을 잡으니까 매출이 2,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합산하게 되면 2,500이고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 1,80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출과 매출 원가가 1,000만큼씩 과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중앙관선에 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서 재정운영표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 권한에서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 여기서 말하면 이제 매출과 매출 원가를 서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2번 문장, 2번. 자,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12번 문단에 12번. 이렇게 3번은. 자, 그래서 이거예요. 국가 재무자 작성 방법 보시면 자, 내부 거래 재건데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상호 발생한 채권 채무 수익 비용 및 재원의 조담 이전을 제거한다 나왔는데 거기 보면 채권 채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A 회계 실체가 B 회계 실체에 이제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가 생겨요? 매출 채권. 그 비회계 실체는 뭐냐면 물건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으면 매입 채무가 있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서로 있는데 사실은 실체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과대돼 있으니까 이걸 서로 상계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데 다만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 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 간의 결론인 거죠.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계 대상,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거긴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걔는 제거한다. 쉽게 말하면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8번에 3번 봐보세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중앙관서가 내부 거래를 통한 일반 유형자산 취득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일반 유형자산 취득, 처분, 관리 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니까 상호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내부 거래에서 제거돼야 될 내부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상호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한다죠. 그죠? 거기 보면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그 12번인데 12번 거기 보면 다만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 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 간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 제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채무에 서로 상호간 보유하는 채권. 그러니까 A가 A 실체가 B 실체에 보유하는 채권. B 실체가 A 실체에 대한 채무. 이건 서로 상계한다. 왜냐면 국가 안에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채권 채무가 없다. 채권 채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뭐 관세청에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땐 돈이 없는 거예요. 받을 돈, 줄 돈이 서로 없는 거죠. 이런 개념. 이렇게. 그래서 아까 했던 우리 이 내부 거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연결 재무제표를 좀 공부하면은 좀 쉬운데 우리 시험에 아직 연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장 자체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얘는 15번 문단인데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죠. 중앙관서 순자산 변동표 표시 때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는 국가 재정운영표 작성 시에 재정운영표상 비교환 수익이 근데 여기는 뭘로 했어요? 재정운영 순원가가 아니고 비교환 수익. 그래서 이 친구가 감각이 좋다는 게 거기 재정운영 순원가에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교환 수익이다. 그러니까 그 재정운영 순원가가 강력하게 의심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18번은 사실은 찍었는데도 이거 좀 잘 맞췄어. 찍었는데도 잘 맞췄다. 근데 아무튼 18번이 우리 시험에 이제 처음 나왔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뭐예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지방자치 회계 기준 이쪽에서 주로 내다가 이렇게 뭐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이런 것 또는 국가재정법 여기선 일부 좀 내다가 이렇게 한 문제씩. 근데 그 뒤는 또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는 게 과연 이제 올바른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이런 데서 내면은 다 맞추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감점 요인으로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요게 나왔으니까 요것도 이제 나중에 뭐 정부회계 특강 등에 조금 더 이런 문장들을 보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18이고 18번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로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거 뭐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것들을 막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18번 같은 문제는 시험 자체로는 이제 처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나온 게 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인데 이 친구가 또 19번을 틀렸으니까 원가에서 조금 약간 취약해서 19번 문제. 그러니까 아까 통합계정도 원가였고 19번도 여기 원가.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보자마자 이 친구가 식을 잘못 세웠어요. 식을. 그게 이제 이 문제 틀린 이유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상호 배분법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원래 PPT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이렇게. 항상 다 직접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눈에 보이지만, 전 칠판에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눈에 잘 안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풀면서 어디 좀 실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보고. 자, 아무튼 우리가 요거가 제가 유일하게 이제 PPT를 좀 하고 싶은 데가 여기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이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P1, P2가 있다. 보통 S1, S2 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분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뭐가 좋냐면 배분전 원가를 위에다 써줬어요. 배분전 원가. 그래서 거기 부분 원가인데 배분전 원가가 10만 원, 12만 원. 제가 맞아 써볼게요. 10만 원, 12만 원. 그 다음에 얼마냐면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 Y가 되고요. 여기가 배분 후 원가예요. 그러면 보조분 원가를 제조분 배분 후에는 다 영영이 돼야 돼요. 모조리 다 P1, P2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P1, P2 배부되는 보조분 원가죠. 이렇게. 또 질문 바꿔서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기계 시간을 보세요. 1000시간 이렇게 되는데 거기 400시간, 300시간, 300시간 이거를 뭐냐면 어마운트, 양을, 레이트, 비율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4, 여기 0.3, 0.3이에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00kW 분에 500kW는 게 0.5. 그 다음에 여기 0.2, 0.3이거든요. 저라면 하나는 1000시간이고 하나는 이제 1500. 제 기본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율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친구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식을 제가 세로가 소비에.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어떻게 가로 세웠는지 식을 잘못 세웠어요. 식을. 생각이 갑자기 안 났을 수 있고요. 식은 세로다. 세로는 뭐냐? 자, X는 자체 발생원가 10만에다가 이게 소비의 기준이에요. Y가 제공한 용이 50%, 0.5Y라고요. 역시 여기도 이거 세로. 제가 맨날 이거 상호배분 이걸 강조 이거를. 자, Y는 12만 원에 그 다음에 0.4X예요. 그러니까 식을 잘못 써, 식을.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다 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띡 보는 순간에 이게 비율이 잘못됐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X는 10만 더하기 0.4Y, X 10만 0.5인데 0.4. 여기 잘못됐다는 게 여기가. 이렇게. 자, 식을 세웠어요. 이제 식을 다 세운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간법, 대입법 등 여기 대입법 X를 여기다 넣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풀 때 여기 X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10만 더하기 0.5Y. 그럼 Y는 얼마냐면 여기 12만 원에다가 이게 얼마예요? 4만 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0.4, 0.5, 0.2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0.8로 나눌 거예요. 나누기 0.8 곱하기 1.5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0.3, 0.4 그러면 0.12예요. 그럼 나누기 0.88을 하셔야 돼요. 왠지 느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볼 때는 뭐냐면 이걸 먼저 보라고요. 이게 0.2잖아요. 곱하면
그럼 이따가 나누기 0.8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 무조건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게요. 그럼 요거 얼마? 요거 16만 원이고. 이거 넘기면 0.85i죠?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이거 얼마가 돼? 20만 원. 결론은 뭐냐? y가 20. 근데 여기다 y에다 20만 원 넣어보세요. 20만 원에 절면 10만 원. 그럼 x도 얼마야? 10만 원. 그러니까 x도 10만 원, y도 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여기 x가 죄송해요. x가 20만 원이에요. 여기 0.5 곱하기 20만 원이니까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y도 20만 원. 둘 다 2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20만 원이라고요. 여기도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에 40%, 8만 원. 20만에 30%, 6만 원. 다 할 필요 없지만 해보는 거예요, 제가. 20만에 30%, 6만 원이고요. 20만에 50%, 10만 원. 20만 원에 20%, 4만 원. 20만 원에 30%, 6만 원이죠. 그러면 플러스 1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플러스 10만 원, 0. 플러스 12, 플러스 8만 원, 마이너스 20, 0. 이렇게. 그러면 여기 10만에다가 6만에 3, 여기 20만 원이고요. 20만에 12만 원을 더하니까 여기 32만 원이에요. 이렇게 일단.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냐면 물어본 질문이 P1, P2에 배부되는 보조분의 원가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P1, P2에 배부된 보조 요거 10만 원, 12만 원. 답 몇 번이에요? 답 2번이죠. 이 친구 1번 찍었는데 답 2번. 이렇게. 그래서 10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푼 것처럼 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둘 다 20만 원이면 여기 보세요. 비율이 50%, 60%잖아요. 20만 원에 50%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20만 60% 하면 얼마? 이제 똑같이 20만 원이니까. 똑같이 20만.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4, 0.5, 여기 0.6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만 원에 50%. 그럼 얼마? 10만 원. 20만 원에 60%. 그럼 여기 얼마?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 식을 쓸 필요,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뭐 식을 세울 때 세로로 세우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여러분들은 식만 쓰라고, 식만. 그 다음에 이 식을 풀면 x, y가 둘 다 20만 원씩. 여기 20만 원, 여기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가 돼요? 20만 원 30%, 20만 원 20%, 20만 원 50%, 10만 원. 그럼 그럼 P1이 10만 원이에요. P1이 10만 원. 그럼 답이 몇 번이? 2번이네. 그럼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 거기서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P2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제조본 P1, P2에 배부되는 보조분의 원가가 아니고 그냥 P1, P2의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원가 여기 20만 원, 여긴 32만 원이죠, 그죠? P1, P2의 원가는 얼마냐면 32만 원. 배부되는 보조분의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 10만 원, 여기 12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20번도 엄청 쉬운 건데, 자, 우리 개념책의 측정 기준이죠. 근본적 질적 수성, 보강적 질적 수성 이런 거는 이제 좀 시대를 떠나간다? 왜냐면 워낙 10년 동안 많이 우려먹었으니까. 자, 이제는 뭐냐? 측정 기준의 시대란 말이야. 측정 기준의 시대. 그러니까 측정 기준을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 부족이에요. 준비 부족.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나의 경쟁자 나올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뭐 야구 시합을 해요. 뭐 국가 대항전 한다. 뭐 쿠바가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이 나올 수도 있고 일본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전략을 쓰면 안 되죠. 투수가 다 강한 팀이 있고 타자 중에도 1번부터 9번까지가 물론 다 강할 수도 있지만 더 이제 약점이 있는 뭐 변화구 약점 있는 투수가 있고 또 왼손 타자가 나오면 왼손 투수가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독이 머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막 머리 쓴다고 해가지고 선발 투수 누구로 할지 막 가짜로 하기도 하고 그죠? 누구 해놨다가 이제 그 사람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뭐 치사하게 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제 측정인데 측정을 좀 적어보면 여기 보세요. 측정. 여기가 역사적 원가. 그리고 여기가 현행 가치죠. 이 현행 가치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공정 가치하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사용 가치하고 이행 가치. 그리고 여기 현행 원가. 보통 지난번 시험에 우려먹은 게 뭐예요? 거래 원가를 포함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현행 가치죠? 공정 가치 어디 갔어요? 현행 가치는 공정 가치, 사용 가치, 이행 가치 및 현행 원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맞죠? 이 친구도 이제 잘 체크해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공정 가치를 자산 부채를 측정해서 제공된 정보는 당연히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뭐보다 역사적 원가보다 당연히 예측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산이 나중에 처분됐을 때 이 정도의 현금을 창출해 주겠죠.
역사적 원가는 예측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제 맞는 문장이고. 일단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현행 가치와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자니까 역사적 원가는 말 그대로 그냥 취득 원가라고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답은 몇 번이냐? 4번이죠, 4번.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데 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자산을 궁극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 가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사용 가치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오피스를 갖다가 지난 5년 전에 예를 가지고 10억에 취득했어요. 이게 역사적 원가. 이 오피스텔을 지금 다시 취득하면 15억이에요. 그게 현행 원가.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오피스텔을 지금 팔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4억에 팔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쉽게 말하면 처분가치. 그러니까 여기 현행 원가는 똑같은 오피스텔을 내가 다시 취득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시 취득할 때 뭐야? 취등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취등록세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공정가치는 그런 게 안 들어가죠. 왜? 공정가치는 처분가치니까. 지금 얘를 처분하면 얼마 받을 그게 공정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사용가치는 뭐예요? 사용가치는 이 오피스텔이 미래 현금을 얼마 창출해 줄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월세가 있을 거고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월세하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의 처분 가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런 뜻이고 이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런 거래 원가를 반영하라. 그다음 이거 처분할 때 뭐예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 처분가액이다. 오피스텔에서 순수하게 처분한 그 가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할 때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를 포함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거래 원가를 반영하라. 취득할 때 거래 원가는 반영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산을 취득할 때 거래 원가를 반영하는 거는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라고요. 자산을 처분할 때도 거래 원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개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 반영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반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0번 문제죠. 20번. 그냥 보통 생각하면 거래 원가 거기 강력하게 의심되잖아요. 이렇게.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이제 5문제. 근데 원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상호배분법도 이게 10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제가 이거 안 했는데요.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추세가 뭐냐면 최근 몇 년도 기출만 보고 막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뭐예요? 2007년도 기출문제가 공개가 돼 있고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의 성향인데 나는 기존에 없는 거 내겠다. 기존에 맨날 단계 배분법만 나왔단 말이에요. 나 싫어요. 나 상호배분 하고 싶어. 그럼 그거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의 두 문제는 정말로 이제 없는 거 새로 냈다고 했죠. 없는 거 새로 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3번 문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18번 문제 두 문제는 아예 없던 게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다시 우리 시험에 언제 등장할지는 기약이 없어요. 그냥 점수 조정하려고 줬을 수도 있고요. 물론 다음 시험에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메모론까지 이렇게 그 앞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나가야겠고 혹시라도 이제 이번 이제 시험 다 잘 보셔가지고 공부를 끝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중간에 한번 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장 가신 분들 7급 시험 보려고 또 여기 간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채워가지고 하시면 되고 회계는 결국 뭐냐면 누가 얼마나 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하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출 문제를 완벽히 하고 저도 이제 기출문제가 119개, 119문제가 있고 660제. 그럼 누가 물어? 선생님 뭐가 좋아요? 당연히 660제 풀면 좋죠.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한 종류별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한 문제씩만 샘플로 해서 하는 거고 원래는 두세 문제씩 더 해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성이 높은 건 뭐겠어요? 그냥 단계 배분법이 제일 높다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기 상호배분법도 있고 직접 배분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제 이메일 주소 알죠? 제 이메일 주소 종하다777 제 이름이 이종하니까 이게 J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메일을 주세요. 네이버에도 똑같이 있는데 네이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메일.net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